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 이정훈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사모님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와 함께 캐나다의 성문화,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러 오셨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을 한번 할게요, 사모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제가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현재 캐나다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나요? 아시다시피 네. 2005년도에 동성애법이 통과된 뒤에 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기독교 교단, 예를 들면 이제 United Church, Methodist Church, Anglican Church, 그러니까 연합교회, 감리교, 그다음에 성공회교, 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캐나다 장로교단에서도 네. 동성애 지지가 통과돼서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제가 들어본다면 네네. 2008년도에 네. 한 젊은 복음주의 목사님이 네. 어떤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를 당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을 고소한 동성애 운동가에게 상처와 고통의 대가를 줬다고 $7,000를 지불할 것을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7,000면은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되겠죠. 정도, 700 좀 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크리스천이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전혀 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 교회마다 네. 목사님들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교회 내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되게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가 그런 문제, 그리고 죄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신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좀 사례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들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성경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사랑을 하지만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네. 죄라는 거를 얘기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교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들의 좀 재량이 있지만 목사님들도 교단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교단의 어떤 압박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결국은 나중에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시절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려가 됩니다. 사모님 그 캐나다에서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되게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캐나다 문화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요. 캐나다는 1977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체가 되는 인권법이 제정됐어요. 77년에요? 77년에요. 네. 그리고 1982년 헌법에 인권 현장을 넣었고요. 1996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젠더 정체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2005년에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2명의 레즈비언에게 그들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시설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2,000와 더불어 그들의 법적 비용에 대한 거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분이 또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캐나다 문화에 대해 신뢰를 제가 들어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저희가 말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캐나다 국방부는 즉각 정반대의 정책 노선을 강조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 군에 입대하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즉각 1000명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는 뭐 이제 군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럼 캐나다 오시오. 네네, 우리는 네네. 받아주겠어.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군의 성소수자 수용 정책은 네. 2011년 처음 명문화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금지했으며 현재 캐나다군은 트랜스젠더 병사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 네. 2015년 동안 19명이 이 의료 지원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트랜스젠더인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군 의료 지원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와. 우리나라가 왜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빨리들 잘 받아들이고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 이제 성전환 수술하신 분에 대한 군인이 한 분이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것까지도 되게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떠나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19명이 수술했다라는 거네요, 사모님. 군대 가서. 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전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많이 스며든 거죠. 그동안 이제 이게 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부터 절차를 천천히 진행해 오고 2017년부터 트랜스젠더까지 포용을 한 다음에는 이게 이것들이 관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게 이렇게 되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법으로 뭔가를 딱 정하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간다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법이라는 게 그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이제 성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같이 대한민국 지금 완전 혼돈의 시대가 뭐냐면 이 난민 수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지금 어디 이렇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서 크리스찬들이 과연 무엇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려워하시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난민 수용 부분 이게 이제 아주 잘 받아들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이민에 되게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문이 되게 넓은 나라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1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였고요. 거의 매년 25에서 3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무슬림 인구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가 넘는 125만 명이에요. 그래서 125만 명 이상이 캐나다 전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캐나다 통계청의 2031년 무슬림 인구 예상은 7%로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작은 지역까지 교회가 점점 팔려나가고 이슬람 모스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마트인 코스코에서조차도 무슬림이 먹는 할랄 푸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도시도 그렇고 대도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알버타에서 뉴스를 목적으로 이제 모하메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판을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슬람 운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이슬람 리더를 풍자한 만화 내용으로 인해 학교 선생님이 무슬림 학생에게 참수를 당하기도 했죠.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언제든지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혼돈의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과연 느끼고 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나요? 아니면 잘 모르고 그냥 섞이면서 살아가나요?
뭐 캐나다는 워낙 이민자들의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인종과 다양한 네.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무슬림들의 어떤 확장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네. 저희는 되게 이렇게 조그만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는 모스크가 이제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뭐 옆에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이 그냥 모스크만 하나 있고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차가 뭐 한 10대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옆에 땅들을 사가지고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뭐 차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정부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저희 이제 대학교에 저희가 사는 곳의 대학교에 이제 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 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뭐 할랄 푸드가 많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도실을 네. 또 만들어 그쵸, 학교 그쵸. 단국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한다거나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저희 도시에 저희 지역에서는 좀 본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실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배척하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받아들이기 전에 좀 분석을 잘 하고 네. 알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보통 영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교회가 팔려나가고 네. 교회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성을 훼손된 채 다른 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영국과 더불어서 캐나다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무슬림 이제 그 인구들이 증가하면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캐나다도 영국에서 네.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로 시작한 좀 어쩌면 기독교적인 네, 베이스의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있던 도시가 되게 오래되고 한 100년이 넘은 그런 도시에서 제가 있었는데 조그만 이제 시골 도시인데요. 거기도 처음에 이제 이민 오셨던 분들이 교회들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 그 중심부에서 보면은 큰 높은 탑들에 이제 십자가들이 네.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런 네.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민 1세대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새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질 않아서 교회 유지비가 힘드니까 네. 이 교회들이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팔려나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무슬림 어떤 모스크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다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 건 있어요. 네. 그러면 캐나다도 지금 점점 이제 크리스찬 인구가 줄어든다라고밖에 네, 생각을 네. 할 수가 없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뭐 무슬림들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모르게 공공기관에서 기도실 세워달라. 네. 그럼 뭐 해주잖아요. 네. 그럼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네, 안 해주죠. 네, 저희가 너무 차별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뭐 아주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크리스찬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기도 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싶어 하시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캐나다에서의 어떤 그런 낙태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 좀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네. 캐나다는 이제 1969년 이전까지는 낙태는 불법이었고요. 네.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하였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1988년도에 네. 연방 대법원이 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네. 그래서 198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낙태는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2주에서 14주 이하일 때 수술을 시행하고요. 16살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의 승인이나 파트너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캐나다 현실입니다. 16살 이상.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낙태죄 개정한 캐나다 거 보고 그러니까. 따라한 거 아닙니까 이거? 16살로 정하고 네, 있나요? 16살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도 네, 낙태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16살 미만의 학생들은 네. 극심한 반대로 인하면은 상담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아, 대신 네, 사인해줘서 사인을 해줘서. 할 수 있게 한다. 그럼 거의 이런 그냥- 걸 또 이제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음. 아, 참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네.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 네. 캐나다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캐나다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최신 거를 제가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아카이브 된 거라서 네네. 최신 거를 제가 찾기가 좀 힘들어서 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제 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요. 네. 이제 캐나다 거주 모든 여성이 임신, 출산, 낙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네. 보여져 있고요. 표에 그렇게 보시면은 모든 여성을 봤을 때 이제 임신이 44만 7천여 명 정도 되고 네. 낙태가 9만 6,800여 명 정도가 돼서 네. 낙태율이 전체 모든 여성의 낙태율이 21.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살부터 네. 19살 네. 소녀들의 이제 임신과 출산의 표를 보면은요. 네. 임신은 3만 500, 2005년도 얘기입니다. 네. 3만 500명. 그리고 낙태가 16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세에서 19세의 낙태율은 5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9세의 아이들의 출산은 13,890명으로 출산과 낙태의 비율을 봤을 때 낙태의 비율이 출산보다 1.16배 높다고 볼 수가 높다라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5세 이하 네. 아이들의 임신, 출산, 낙태를 보면은요. 네. 15세 이하 아이가 2005년에 임신이 414명, 출산이 118명, 낙태가 284명이었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 대비 낙태는 68.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대비 낙태는 2.4배 정도 낙태를 출산보다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지금 이제 캐나다 통계청 들어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직접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전 연령, 캐나다 모든 연령의 임신, 출산, 낙태 비율보다 15세에서 19세 연령을 한정됐을 때 훨씬 높았고 네. 또 그보다 연령을 더 낮게 15세 이하만 봤을 때는 더 훨씬 높았다라는 그렇죠. 거를 68%나 돼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야, 연령대가 어릴수록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5살 이하가 학교도 마치지 않았고 네네.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이를 정말 도맡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낙태율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공교육에서 이렇게 네. 성을 굉장히 해방적으로 가르친다면 이런 이제 낙태율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늘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아이들의 교과서에서는 너희들이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너의 파트너가 동의하고 허락했다면 성행동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을 너희가 져라라고 교과서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임 이퀄 피임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피임을 제대로 해라라고 아이들에게 그 피임을 주입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의 피임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피임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밖에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관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자애들이 난관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약은 또 애들이 그 약을 또 꾸준히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한민국이 콘돔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뭐 편의점 가서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도 생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책임 이퀄 피임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책임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현재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생명이 생길 수 있는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책임이다. 라는 행동의 규제, 범위를 알려주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해. 단 조건이 있어. 쌍방에 동의해야 돼. 쌍방이 오케이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임신은 아니지 않니? 그 임신을 막는 책임은 니네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언론에서 교과서에서 하다못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성교육 강사들도 피임만을 교육하는 성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되게 말장난을 되게 잘하시는 게 대한민국도 되게 이렇게 뭔가 열어주는 욕구 해소 욕구 해소를 하는 성교육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낙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겠죠. 그러니까 피임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근데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한다니까요. 이미 지금. 통계상 아이들은 피임에 대해서 가르쳐도 피임을 안 합니다.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면서 그렇다라는 걸로밖에 귀결이 될 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해져 있는 성교육 시간에 옳은 교육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 정해진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피임 교육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임 교육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성윤리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기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걸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교육 강사들이 와가지고 콘돔 씌우는 시연 아이들에게 중1부터 그거 시키고 있거든요. 아이들 보고 성교 시간 아이들이 여기서 너무 웃긴 게 그러면 그렇게 허락을 구해라 동의를 구해라라고 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콘돔 시연 시킬 때는 애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불편한 아이들 안 해도 돼. 니네들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성교육 강사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애들 무조건 시켜요? 중학교 1학년 애들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와 허락이 없는 일방적인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애들의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변을 토하냐면 너무 오래전부터 신문기사에 그런 게 났거든요. 그리고 모 피임 회사는요. 미혼모들을 보니까 청소년 미혼모들이 너무 많다.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콘돔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 수익금으로 미혼모 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열심히 돕는다. 그 목적으로 굉장히 콘돔 많이 파시는 회사도 있고요. 뭔가 언밸런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상한 정책과 이상한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 네, 우리 저희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열변 그만하고.